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돌잔치 뷔페에서 물류센터까지 수도권 내 감염이 속출하면서 부천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갔습니다. 부천 시내 곳곳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매일 시민 500명이 찾는 부천의 공공체육시설은 정막만 감돕니다.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개장했지만 재확산 우려 속에 20일 만에 다시 운영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였고 6월 14일까지는 지금 발표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후 상황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초여름마다 장미 3만여 그루가 만발하는 부천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원. 매년 이맘때쯤이면 나들이객 수십만 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지만 올해는 이렇게 출입 자체가 통제됐습니다. 부천 일대 번화가는 또다시 침체를 맞았습니다. 인근 뷔페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부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매출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없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없잖아요. 한 3, 4일 됐어요. 하나는 확 줄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괜찮았는데 확진자 지하 돌집에서 나오고서는 확 줄었어요. 인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천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그래갖고 너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도권 전역의 방역 긴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 지역 교사 1,917명을 대상으로 현재 등교 방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교사들 대부분이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인천 지역 교사들의 95%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또 불가피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안전과 학습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96%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교는 조금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계속 안전 문자도 가까운 동네까지도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문자가 계속 와서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교육은 지금 집에서도 강의 듣고 다른 인터넷 강의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지금 성적을 올리거나 교육보다는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들은 언제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한 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공문과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등교 수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당국에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현재 어떤 점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고3 학생을 포함해서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1학기는 최소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 방역, 돌봄 인력 등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인력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보건당국, 교육부와 협의하며 가능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학교의 방역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한다.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고 중립수역과 관련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때 남북이 이곳 뱃길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김포 지역 어민들이 중립수역 항행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죠. 그로부터 1년, 김포시가 중립수역으로 향하는 또 한 번의 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9.19 선언에서 남북이 한강하고 뱃길을 여는 날로 정했던 지난해 4월 1일.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떠난 어선 열척은 중립수역 코앞까지 갔다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혹시 모를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비록 중립수역을 넘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고 또 북미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면 아마도 1년이 지난 지금 남북 정세는 풀리지 않았고 한강하고 뱃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오는 7월 또 한 번 중립수역으로 가는 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행사를 3일 앞두고 무산이 됐잖아요. 상당히 아쉬웠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면은 하루빨리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전류리에서 출발해가지고서 시물몰이 지나서 조강까지 들어가고 서해로 빠져나오는 그렇게 완벽한 그 한강하구의 물길을 여는 7월에 계획한 항로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어로 한계선을 넘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17km 거리입니다. 이어 9월에는 중립수역을 지나 무인도인 유도까지 항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실행된다면 분단 이후 민간 어선이 이곳을 지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9.19 2주년이 되는 그 9월 19일의 즈음에서는 조금 키워서 행사를 저희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부 관계자나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까지 불러서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 세물머리를 지나서 이제는 조강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그 하나의 강으로 갈라져 있는 그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적인 행사를 한강하고 뱃길을 여는 일은 김포 어민들의 수건이자 평화가 밥 먹여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민선 7기 김포시의 핵심 정책. 남북 정세는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한강하구에서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달 말 부천 대장 신도시에 대한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신도시로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신도시 계획에 반대했던 지역 시민단체의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연결하고 지역 간 신성장 동력을 이끌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뒤따랐습니다. 지하철을 대체하는 슈퍼간성 급행버스 SBRT의 신설,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문화 상업 기능의 집중화, 첨단 제조업과 R&D 중심의 산단 계획 등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이렇듯 부천 대장 신도시는 상반기 안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업지구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에 대한 구체적 보전 방안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밝힙니다. 대장들역은 부천의 바람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가 개발이 될 경우 부천의 환경적인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환경부에서 협의 내용에 보면은 생태 조사 자체를 제3기관에 맡겨서 전문가와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게. 또 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5일 대장들역에서 생물 서식지 보전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일 계획입니다. 대장지구가 신도시로서의 첫발을 이제 막 뗀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산단 등이 들어설 이 땅에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 문제 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이름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의 도로정책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란 이름은 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려왔던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0곳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총 노선이 128km에 달하는데 이 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구간이 116km 이상으로 전체 노선의 9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이런 실정에도 서울 외곽이란 이름이 붙어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가 항상 면입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예속돼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싫었죠. 이렇게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란 이름을 바꾸기 위해 추진해온 명칭 개정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노선이 경유하는 시도 3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0곳을 2년 넘게 설득한 끝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란 이름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로잡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외곽이다, 변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로 존중받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는 4일 도로노선 변경 고시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로 표지판과 교통정보 시스템의 명칭 정비가 이뤄질 계획. 1991년 이래 29년 동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불려왔던 도로는 오는 9월 1일을 기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란 이름만으로 불리게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행복마을 관리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는 일석이조의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여주 행복마을 관리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방역물품 꾸러미 제작에 나섰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9가지 물품을 담은 꾸러미를 관내 경로당 3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고맙지요. 뭐 안 해먹고 무슨 반찬을 또 사러 안 나가고 제가 시각 장애자라서요. 하남 행복마을 관리소에서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직접 만든 친환경 소독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주민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패티캣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도와드리려고도 가지만 이렇게 말동무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한두 마디 건넸을 때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실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며 동네 관리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경기도의 행복마을 관리소. 2018년부터 시작해 도내 27개 시군에서 40곳이 운영 중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에 대한 우리 그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질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고 또 그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지역에 또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골목 상권도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경기 지역을 넘어 이젠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행복마을 관리소.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인천 지역 기숙사 입소생과 교직원들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내에는 모두 6개의 전국 단위 기숙사가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숙사 입소생과 교직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기숙사 입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선제 검사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있는 업체 가운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는 상호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확진자 동선에 있는 업체의 상호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하영 김포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확진자 동선 가운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업체는 상호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관공서나 학교, 대형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주점 같은 집합금지시설, 장례식장 같은 집합제한시설이 확진자 동선에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상호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학교의 원격 수업을 오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자 확산에 따라 부평과 계양 지역의 원격 수업을 결정했는데요. 당초 원격 수업을 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원격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부평과 계양의 감염 확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5,184만 명에게 10조 3,600억 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 6,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2~3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후 부인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부 인하대 의대생들이 온라인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했습니다. 인하대는 지난 3월과 4월 온라인으로 중간시험과 단원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의대 소속 91명이 무리를 지어 문제를 함께 풀거나 메시지를 통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인하대 의대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 전원의 해당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들에게 담당 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포시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워터웨이 플러스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2일 업무 협약을 맺고 김포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미 아라마리나에서 해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열어온 만큼 해양관광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외국인 민원을 받기 위해 전화 통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민원인과 시청 업무 담당자, 통역 도우미 3명이 3자 간 통화를 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를 포함해 모두 11개 언어입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조병창, 미쓰비시 줄 사택 등 부평에는 근현대사 역사적인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무기 제조 공장인 조병창 등의 미군 기지 반환과 더불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미군 기지 반환 지역 일대의 땅굴 형태로 남아있는 지하시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주체와 시기, 용도 등을 파악하고 유물 발굴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원 그리고 이상희 인천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평 미군 기지 내 문화유산 이야기할 때 먼저 이 부평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평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곳이죠, 교수님. 네네. 우리나라는 그 근대사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죠. 그 중에도 일제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국을 침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태 전쟁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전쟁은 우리나라하고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제는 우리나라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었고 그 기간에 연인원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2번, 3번 거듭해서 동원된 경우가 있으므로 그 모든 동원 숫자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도 국내로 동원된 분들이 연인원 6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국외로 동원된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대륙의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가 되었으므로 그만큼 더 많이 동원되고 더 많이 수탈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륙 침략 병참 기지의 정책이 실현된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부평입니다. 예. 당시에 부평은 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과 인천 그 중간에 있었죠. 그리고 인천항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인선이 경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쉽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부평 평야가 있어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었죠. 자, 이곳에 일본의 육군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인천 육군 조병창 아니면은 여러 군수 시설을 만들어서 군수품을 중국으로 곧바로 공급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 간 장소가 바로 부평입니다. 네. 부평에는 이와 관련된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은 유물들이 미군 기지 내에 있는데 현재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죠. 문화재청에서 보존하기로 한 유적들이 있지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의원님. 이제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건물은 6개 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요청한 건물 1개 동해서 도합 7개 소가 되겠습니다. 총 7개인데 네, 문화재청에서 보존하기로 한 6개 동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공장 굴뚝,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군 측에서 넘버를 매겨놓은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초소 알루미늄 초소. 네. 이게 초소거든요. 본부 건물 행정동입니다. 이게는. 그다음에 탄약고, 철길 플랫폼, 정문 게이트, 우리 인천시에서 보존 요청을 한 군견 막사 이렇게 해서 도합 6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총 7곳. 예, 총 7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 주물공장 등의 그 유물 보존 상태는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그 부평 미군 기지 캠프마켓 내에 전체를 다 걸어서 투어하지는 못했고요. 일부는 그 버스 투어로만 했고요. 조병창 그 기지가 있는 무기를 만들었던 장소는 실제 저희들이 2번 정도 들어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네. 그러면 저희들이 좀 근접하기 쉬웠던 것은 저희들이 이 캠프마켓 반환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보존이 잘 되어 있던가요? 본래 이제 우리가 바랐던 만큼의 그런 목적의 건물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상당히 훼손됐지만 그래도 원형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어서 그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저는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왔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 반환을 앞두고 부진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군 기지 내 땅굴 등의 지하시설 조사가 있었죠. 의원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고요. 당시에 부평문화원 원장, 그 다음에 부평문화원, 그 다음 캠프마켓 반환에 관련된 투어를 하실 때 해설하신 우리 이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시청 관계자에 몇 분 들어갔다 왔는데요. 네. 들어가 보니까 이제 폭은 안에 들어가니까 약 7m 정도 되고요. 입구가 2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구 고조와 내부 토사 건물 자재 및 쓰레기 등으로 군데군데 막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철문 형태의 이렇게 이를테 뚫어진 철문 형태의 그런 것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유독가스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100m 채 못 가서 경보음이 울려서 전체를 이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또 중간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이지 않습니까? 과거 일제 청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철거해내기도 했는데 보존이냐 철거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시기에 일제지배 말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강제동원 작업장이 무려 8,500여 곳입니다. 일본에 실제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네. 숫자예요. 그런데 이 현장이 국내에 당연히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도 있고 흔적이 있다 해도 개발의 논리에 밀리면서 그냥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평 지역은 지역 대부분이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상징적인 흔적이 많은데 그 중에도 조병창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한편에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유적, 유물 이런 건 굳이 남겨두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둡고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네스코 있죠. 그곳에서는 부의 유산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유산이라고 해서 전쟁 같은 네거티브 히스토리와 관련된 유물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세계의 시민들이 전쟁 같은 그런 잘못된 역사가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일본의 정부나 일본의 기업에서는 강제동원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그 있는 흔적을 만약에 훼손하고 제거한다면 결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게 되고 어쩌면 유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병창을 잘 보존하고 해서 우리, 일본, 세계가 함께 그 역사를 비추는 거울로 삼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존은 하는데 또 그냥 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간을 그 넓은 공간입니다. 무려 4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간인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창은 부평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그 일제강점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무기공장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 부대로 무려 80년간 그 가시철망에 처진 채 한국인에게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상징적인 장소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간이 적어도 인천 시민들이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함께 모두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안전도만 보장이 된다면 최대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이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뭐 박물관 아니면은 함께 누릴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도 만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네.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도요, 이 미군 기지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언제쯤 이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단계별 그 사업 내역이 포함된 1단계 사업은 그 북측 지금 DRMO 기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고의 발암 물질이 그 내재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있는 곳이어서 지금 정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구역인 야구장 있는 쪽 남쪽입니다. 이곳은 그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그 오염 물질이 훨씬 덜한 일반 환경 오염 물질만 있어서 이 지역은 그 계획대로 시민들께 조기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금년 10월이나 9월 빠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부평에 위치한 문화 역사적 유산들 짚어봤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인천 개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청까지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습니다.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워서 깜깜이 감염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자,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승우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심할 수 있나 싶었었는데 이제 인천교회에 이어서 부평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 부평구청이 폐쇄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인천 부평구청에 있는 문화관광과의 직원 1명하고 그리고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1명이 확진 판정 2일 날 확진 판정이 나면서 2일 오전 11시에 본청과 그리고 북의 3동 행정복지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두 공무원에 대한 감염 경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북의 3동 확진자 같은 경우는 PC방 확진자하고 접촉한 확진자도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본청 직원의 1명은 개척교회 폐쇄 스티커를 붙여갖다 감염됐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요. 아직은 역학조사를 벌여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동선을 확인하다 보면 분명히 그 고리가 발견될 건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인천 개척교회에서도 지금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는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 209번 확진자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미추홀구에서 10명, 그리고 중구에서 1명, 그 연수구 2명, 남동구 2명, 서구 1명 순입니다. 시는 일단 이들의 모임 참가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추진 중인데요. 근데 접촉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25일부터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 4개 개척교회에서 성경 모임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6월 1일 브리핑에서 인천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성경 모임에서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소규모 종교 모임은 시랑 구와 군 그리고 이들의 방역 점검에서 빠져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정기 예배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모임 등에 대해서는 방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가지고 이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서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차 감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상황이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은 부천의 물류센터 이제 근무자들이죠. 물류센터를 방문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4,351명이 대상자였는데 네. 그제 116명이 넘는 6월 1일 기준으로 116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2차 감염 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근무자들에 대한 그 확진 여부는 조금 잦아든 상태지만 네. 그 근무자들과 접촉했던 이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황은 그 조금 누그러지는 추세지만 이 교회와 또 이 그러니까 개척교회도이면서 또 부천 쿠팡을 다녀온 근무자들도 같이 겹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 근무자가 또 개척교회에 교회까지 가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네. 이게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우리가 서울 이태원 클럽의 경우는 이 N차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는 이태원 클럽에 비해서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뭐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태원 같은 경우는 불특정,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적어도 확정되지 않은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나 방역당국에서는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색출하느냐고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좀 다른 편인데 명단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 근무자뿐만이 아니라 일용직 근무자가 일일 근무자들까지도 네. 그 명단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추석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단이 좀 확보된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역 당국도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통제가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방역 수칙을 그 성경 모임 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물류센터보다 교회 같은 그 종교 소호 모임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시설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류센터의 감염은 상대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 치명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종교 소모임의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이 대거 참석하셨는데 목사님들의 나이가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4일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의 원어 성경 연구회 신도도 5월 24일 치료 중에 결국 목숨을 잃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70대로 연세가 많았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이분이 증상 발현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다른 사례에 비해서 빠르다는 점을 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종교 소모임은 일단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 감염 위험도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소모임 특성상 이미 전염도가 높은 이미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모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을 친밀한 사이가 친밀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에 좀 더 경계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런 정황도 예, 같이 식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소모임은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방역 당국이 방역망에 걸려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네. 좀 포함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 그래서 코로나19 전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보다는 조금 더 이 종교 소모임 같은 경우 노령층이 많아서 치명률도 높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신천지발 코로나 이후 교회 집단 감염이 좀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시 반복돼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 예배가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에는 사실 신천지의 정식적인 예배나 소규모 모임 등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 예배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온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인천 학원 강사발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 확진자 중에 2분이 인천의 2곳의 그 교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그 방역 수칙이 되게 잘 지켜져 가지고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소규모 종교 모임이라는 곳에 방역망에 구멍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부분을 공략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천지 이후 높아졌던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 이후 그리고 높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현재는 방역 당국이나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좀 그 강도가 낮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에서는 그 방역 당국이 종교 단체랑 협의를 해서 뭐 이런 종교 모임이나 예배 같은 것들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전파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우리의 생각마저도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관련 교회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규모 종교 모임의 경우는 사실은 단속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쨌든 그 교회는 많은데 그거를 단속하는 공무원 수는 적죠. 또 이 모임들이 아까 이전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내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정해진 뭐 예배 시간이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또 단속하는 인원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야간에 모임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간에 뭐 찬양을 한다는 그 노래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회 특성상 뭐 이번에 부천발에 나오는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확진이 된 것도 성경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큐티 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금요일 찬양 집회, 뭐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이 쫓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 같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좀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일단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일반 사업장 중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그 물류창고, 그리고 콜센터, 장례식, 예식장 등 다중이 모이는 곳들에 대해서 집합 제한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고요. 네. 인천시도 이미 그 중대본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데, 유흥업소와 PC방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후 시는 집합 제한 조치로도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집합 금지 조치 등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 등을 거는 것도 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6월 3일 단계적 등교에 따라서 고2, 중2 등이 등교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부천과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는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연기할 수도 없을 텐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은 이제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등교 연장시켰죠. 고3 네. 학생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이달,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요. 등교 수업 대상 관내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51곳 쪽 학생 73,427명이 대상자고요. 일단은 특수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이들 학교 등원 인원이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 내외가 되도록 운영하고, 고등학교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인원조는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반별 인원 감축 또는 학년별 인원 감축 방법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고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발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평이랑 계양구 같은 경우는 두 개국의 등교 중단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들 학교에 대한 학교가 이달 6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제 중단하고 8일부터 등교를 개학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10일까지 연장을 시킨 거죠. 지금 인천의 어떤 교회발 그 확진자 계속 나오면서 저는 이 부천보다는 인천 쪽이 좀 더, 인천 서부권 쪽이, 특히 부평 쪽이 좀 더 많이 위험에 좀 빠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고3은 현재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학교 내 2차 감염 우려는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변수인 거는 무증상자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젊다 보니까 이 무증상자들이 또 많고,
단순한 감기로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넘어가면서 이제 전파가 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가족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분들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할 거로 보고요.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